자, 사회과 거꾸로 수업 두 번째 시간 디딤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후기 실학이 발생하게 된 까닭을 알아보자. 조선시대에 나라를 다스리던 주 학문이 뭐냐면 유교 또는 유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왜 실학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당시 나라의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왜 그랬죠? 양난 이후로 백성들이 굉장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자꾸 땅을 사들여서 그 많은 땅을 혼자 경작할 수 없으니까 가난한 농부들에게 세금을 받고 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지주가 대부분 땅을 차지했다. 또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열심히 해봐야 겨우 먹고 살 정도만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졌죠. 또한 성리학, 또 이 유학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당시 학문의 주류를 이뤘던 이 유학이 성리학이 유교의 이론과 또 예법에만 치우쳐서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정이 그 북본론을 펼쳤던 효정이 죽자 효정의 어머니였던 장렬왕후가 효정의 상을 치를 동안 흰옷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아들이 죽어서 어머니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라고 가지고 서인과 남인이 서로 다투었어요. 효정이 둘째니까 1년만 입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 남인 사람들은 둘째지만 효정은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니까 다 장남과 다름없어서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뭐 이런 쓸데없는 걸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예법에 너무 치우쳐서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후기 실학이 등장하게 된 이유,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공자왈, 예절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주와 인간, 그 다음에 예절과 관련된 삼강오륜을 탐구하는 것을 주로 했던 성리학, 또 그 성리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책 속에 세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책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머리만 커졌지 실제로 생활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학문이 실생활과 거리가 멀어서 백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 연구를 하는 실학이 발생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자, 가운데 있는 이분들은 자, 관리가 죄인을 다루는 거죠. 네, 바른 정치를 해서 바른 정치를 위해 관리들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농사짓고 모내기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과학적인 농사법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술들을 보급해야 된다. 모내기법과 같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농파라고 합니다. 상공업으로 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 상업이나 여기 지금 배를 타고 물건을 팔러 가는 거죠. 네. 상공업으로 나라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중상파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에 서양의 선진 문물을, 자, 이 지금 시계죠, 시계. 자명종이라고 하고, 이거 멀리 보는 천리경, 뭐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다. 뭐 그래서 천리경이라고 불렸던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것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학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많은 그 실적을 남은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란 분이에요. 정약용이란 분은 정치, 건축,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술했고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주장의 책, 관리가 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의 책을 펴기도 했습니다. 목민심서라는 책에 지방의 관리가 지켜야 할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경세유표라는 책에는
토지 제도를 바꾸고 인재를 고르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목민심서라는 책에 보면 수령, 지방의 관리를 말합니다. 수령이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이 수령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 목민심서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유배 생활에도 실학을 계속 연구해서 약 500여 권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가 유배 생활을 하던 전라남도 강진에는 아직도 이 다산 초당이 있습니다. 다산이라는 것은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호예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데, 이 다산 정약용 묘는 저기 남양주에도 있죠. 그래서 초당 유배를 가서 여기서 막 500여 권의 책을 썼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것을 연구한 조선의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연구한 분이 이분이에요. 유득공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발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그래서 발해의 역사를 연구했던 분이고요. 발해가 고구려 후손들이 세운 나라임을 밝혔던 학자입니다. 다음에 또 한 분은 정약전. 이분은 정약용의 둘째 형이고요.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과학적인 해양과학 서적을 저술했어요. 그 책이 바로 자산어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를 연구했던 분이 유희라는 분이고요.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글이 언문이라고 당시에는 양반들이 깔봤는데요. 양반들은 한문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만들어진 책자는 언문이라고 해서 가난한 일반 백성들만 배우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을 강조했고요. 한자 위주에서 벗어나 우리말 중심으로 한글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정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4번에 걸쳐서 백두산을 탐사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답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지도가 바로 대동여지도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국을 표시한 지도고요. 실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산, 강, 도로, 전국의 산줄기와 물길을 자세히 기록해서 오늘날 지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만큼 정확하게 지도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학자들과 실학자들의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내일 수업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